이야기는 시체산 위에 서 있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머웨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으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형제 같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러웨이는 재앙의 시작, 기이한 공간 균열에서 괴물이 나타나 사방에 혼돈을 뿌렸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열은 던전이라 불리게 되었고 던전과 접촉한 자들은 클래스라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던전 공략을 위한 클래스 부대가 창설되었고 승승장구했죠. 러웨이는 주인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강력한 클래스 사용자는 제국의 질서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SSS 랭크마저 넘어선 그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최고의 힘은 오직 황실의 손안에 있어야만 제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과 전우들을 학살한 변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러웨이는 악의에 찬 눈으로 제국 안정을 위한 일이라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인공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러웨이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고 오래전에 그의 갑옷에 손을 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폭발은 그의 상처에 복합독을 주입할 것이었습니다. 러웨이는 SSS 랭크 전투 후 주인공에겐 저항할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러웨이는 군대 전체를 준비했고 이를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직전 주인공은 러웨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숨겨진 스킬 미러 월드가 발동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SSS 랭크 은닉 스킬 미러 월드는 모든 걸 되돌리는 궁극 능력이었죠. 그는 죽음을 맞고 영혼은 호수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십 년 후 두 소년이 다른 한 명을 나무에 묶고 호수에 처박으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소년 배를 치고 친구에게 다시 물에 넣으라 했죠. 그들은 계속 꾀병을 부리면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더 오래 물속에 처박아 두기로 합니다. 그 표정이 웃기다며 꺼내서 몇 대 더 때려주려던 참이었죠. 소년은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항상 고통받는 게 자신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주인공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안경 쓴 소년이 불량배들에게 그만하라며 이러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죽을 것 같으면 찬터답게 직접 치유 마법을 쓰면 되지 않냐고 받아칩니다. 물론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요. 그러자 안경 쓴 소년에게 위선자라며 그 애가 앞장서서 자신들을 데려왔으니 만약 저 소년이 죽으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안경 쓴 소년은 당황하며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불량배는 화가 나 그를 때리려 하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 강력한 빛이 호수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량배들은 던전이 나타났다며 공포에 질려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던전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안경 소년의 시선은 괴롭힘당하던 소년에게 고정됐죠. 그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자 그를 구해야 한다며 밧줄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 순간 호수는 바짝 마르고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안경 쓴 소년이 매듭을 풀려는데 그가 한눈을 판 사이 괴물 하나가 달려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묶인 소년이 옷을 잡아당겨 공격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빙하 충격이라는 스킬을 사용했죠. 시스템은 하급 악마 A에게 기본 치유 스킬을 사용했지만 대상의 HP가 이미 가득 찬 상태여서 실패했다고 알려줍니다. 안경 쓴 소년은 왜 괴물을 치유하는지 이해 못하고 당황하죠. 괴물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그는 방패를 소환해 간발의 차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주인공이 정보창을 열어보니 그의 이름은 윤채, 클래스는 찬터였습니다. 그는 치유 마법을 썼고 이게 원래 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던전 접촉 시 시스템 귀속과 함께 무작위 시작 클래스를 얻으며 이는 변경 불가합니다. 이후 던전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클래스에 맞는 스킬들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는 이미 정점에 다다른 전사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미러 월드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한 소년의 죽음의 비명을 듣기 전까지 미러 월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년의 몸으로 되살아난 걸 깨달았습니다.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복수의 기회를 준 소년에게 감사했습니다. 안경 쓴 소년은 윤채에게 괴물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으니 당장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셋밖에 못 막는다고 했죠. 주인공은 자신의 몸이 약해 저런 작은 적들조차 감당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속도로는 도망칠 수도 없었죠. 스킬 창을 열자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죠. 기본 치유는 대상의 HP를 1에서 4만큼 회복시키고 얽히는 덩굴은 낮은 성공률로 적 하나를 묻는 게 전부였죠. 찬터는 너무 특화된 클래스였습니다. 강점은 서포트에 있었지만 모든 역할에서 뒤처졌습니다.
이 클래스가 항상 무시당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오랜 전투 본능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윤채는 체력이 닿으면 죽으니 괴물 공격을 피하며 빨리 벗어나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숨겨진 스킬인 미러월드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스킬 발동 조건도 모른 채 공격을 피한 뒤 괴물에게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스킬은 실패했죠. 레벨 탓인지 진짜 거울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괴물에게 스킬을 다시 사용했지만 레벨 부족으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미러 월드 활성화에 반사 표면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레벨 문제 해결이 안 돼 다른 대상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이 괴물의 무기에 스킬을 사용했을 때 또다시 레벨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낡은 허리띠에 스킬을 시도해 보았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실패했죠. 안경 쓴 소녀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며 쓸모없는 스킬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절규했습니다. 하늘에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더니 레벨 10의 기형 오버로드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안경 쓴 소녀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죠. 이런 정의 몬스터는 최소 레벨 10은 되어야 잡을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 더 많은 에너지 폭발이 쏟아지자 그는 두려움에 눈이 휘둥그레져 땅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 앞에는 수백 마리의 사나운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이 스킬을 쓰는 사이 괴물들이 그들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윤채는 돌멩이에도 스킬을 못 쓰자 레벨 차이가 너무 큰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차오지의 임시 방벽에 스킬을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파인의 스킬은 역전시킬 수 없다며 실패를 알립니다. 파인의 스킬은 역전시킬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스킬은 역전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에 스킬을 사용하자 미러 월드가 그의 얽히는 덩굴 스킬을 성공적으로 역전시켰다고 나타났습니다. 윤채는 혼돈의 가시를 사용했고 땅에서 수천 개의 가시가 솟아올랐습니다. 괴물 하나가 공격하려 하자 붉은 기운의 다른 괴물이 공격해 차오지를 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지만 주인공은 스킬 효과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대신 혼란을 겁니다. 원래 얽히는 덩굴 스킬은 낮은 확률로 적 하나를 묶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역전되어 강화된 혼돈의 가시는 대상에게 가시를 날려 낮은 확률로 혼란을 부여했고 그 결과 괴물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혼란 상태 효과 때문에 스킬에 걸린 대상이 무작위 대상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쓸모없던 스킬이 역전되어 강력해진 것을 깨닫고 주인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스킬들도 역전시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미러 월드는 과연 SSS 랭크 숨겨진 스킬다웠습니다. 스킬 효과를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강화까지 부여했어요. 비역전 스킬을 썼다면 성공률은 희박했을 겁니다. 구속시간은 길어야 1초였고 지금 같은 위력은 발휘 못했을 겁니다. 땅에 박혀있던 검을 집어든 소녀는 남은 스킬을 역전시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화된 일격 스킬로 향했죠. 마나 20포인트를 소모해 30초간 지속되는 스킬이었죠. 유닛 하나의 공격력을 5% 증가시켜주고 마나를 소모하면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윤채가 스킬을 역전시키자 트릭 블레이드로 변했습니다. 마나 포인트 40을 소모하고 60초 동안 지속되며 마나 포인트를 소모할 때마다 공격력이 10% 증가하는 효과였죠. 트릭 블레이드를 발동하자 검에서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각 스킬 사용마다 공격력 10% 증가를 깨달은 거죠. 트릭 블레이드가 활성화되었고 지속시간은 60초가 남았습니다. 이걸 발동하기만 하면 어떤 스킬을 쓰든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니 잠재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윤채는 레벨 6으로 레벨업했죠. 많은 괴물이 내분으로 죽은 걸 보고 이 괴물들이 죽을 때 꽤 쏠쏠한 경험치를 준다는 걸 알게 됐죠. 괴물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소녀는 재빨리 반응하여 막아냈습니다. 윤채는 자신의 HP바에 눈길이 갔는데 HP는 480, 마나 포인트는 120이었습니다. 레벨업을 하자 마나 포인트가 완전히 회복되었죠. 괴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트릭 블레이드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윤채는 마나를 소모해 혼돈의 가시를 발동했습니다. 그러자 트릭 블레이드 효과가 발동했고 마나 포인트가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소모할 때마다 공격력이 10%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마나 포인트는 12분이었지만 트릭 블레이드의 공격력은 120%나 증가했고 지속시간은 44초나 남았죠.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돌진하는 괴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스킬은 쉽게 공격력을 2.2배로 만들어 모든 관례를 깨는 스킬이란 걸 깨달았죠. 괴물이 달려들자 소녀는 공격을 막아내고 등 뒤로 빠르게 움직여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차오진은 그 모습에 크게 놀랐죠. 이게 윤채의 움직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벨 5 찬터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언제부터 저런 스킬을 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괴물들을 하나씩 해치워 나갔습니다. 레벨 6 스탯에 마나 포인트 120, 초당일씩 마나가 회복되니 이론상 공격력을 2.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순식간에 레벨 11 괴물을 쓰러뜨리자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현재 힘으론 레벨 11 정의 몬스터를 겨우 감당할 수준이었죠. 그 순간 땅에서 손이 솟아올랐습니다. 윤채가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자 땅속에서 배틀핀드 키메라라는 레벨 21 몬스터가 포효하며 나타났습니다. 몸을 돌려 작은 괴물들을 단숨에 학살했죠. 차오진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주인공은 던전에서 숨겨진 레벨 21 보스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스는 곧바로 주인공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가시를 사용하려 했으나 몬스터가 혼돈 면역이라 실패했습니다. 몬스터 공격 직전 차오지가 나서서 방패를 소환했습니다. 윤채는 조금 놀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발 소년이 돌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를 바보 취급하며 주인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스가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자 차오지가 소환한 방패가 산산조각 나고 그의 몸은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윤채는 그에게 달려가 손을 뻗어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오지에게 기본 치유를 시전하자 HP가 1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마나 54포인트만 남았죠. 트릭 블레이드 발동, 공격력 10% 증가. 그 직후 차오지에게 기본 치유가 또다시 발동되었고 치명타로 인해 HP가 5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마나 포인트는 1이 됐습니다. 그는 찬터의 치유 능력이 형편없다 여겼고 차오지에게 체력 물약이 있냐 물었죠. 그가 비상용 80일이 있다 하자 주인공은 마시라 했습니다. 트릭 블레이드 지속 시간은 이제 85초 남았습니다. 보스는 다른 괴물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는 이 보스에겐 아직 역부족이지만 쫄목들이 거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계획을 떠올렸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차오지에게 몬스터를 처리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고 차오지는 놀랐습니다. 윤채는 번개처럼 움직여 괴물들을 베어버렸다. 그의 트릭 블레이드 지속 시간이 0이 되었다. 윤채는 레벨업하며 HP와 마나를 80, 120으로 회복했고 트릭 블레이드를 발동했다. 혼돈의 가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마나 포인트를 소모할 때마다 트릭 블레이드 효과가 발동되어 공격력이 110%씩 증가했습니다. 보스를 잡으려면 공격력 400% 증가가 필요했고 더 많은 괴물을 처치하며 레벨업을 한 후 마나 포인트는 110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혼돈의 가시를 발동하자 공격력이 10% 증가했고 마나 포인트는 101로 줄었습니다. 그는 혼돈의 가시를 다시 발동했고 마나 포인트가 92로 줄면서 공격력이 10% 더 올랐습니다. 50초 안에 혼돈의 가시를 40회 시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건 레벨 10 달성을 뜻했죠. 차오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받아 믿을 수 없단 표정이었습니다. 윤채는 여러 번 레벨업했고 보스가 공격을 준비했지만 그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12레벨이었습니다. 트릭 블레이드는 공격력 510% 증가, 지속시간 95초로 보스를 상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채는 번개처럼 움직여 괴물의 팔을 자른 뒤 그 뒤로 나타나나 연속 공격을 날려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괴물이 반응하기도 전에 소녀는 몸을 조각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HP가 많이 넘는 레벨 21 보스를 쓰러뜨린 겁니다. 이 보스를 처치한 후 소녀는 3레벨이나 올라 레벨 15가 되었습니다. 차오즈는 충격에 빠져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죠. 레벨 5 찬터가 완전히 새로운 던전을 혼자서 클리어하다니요. 던전의 주인이 쓰러지자 던전은 클리어되었습니다. 그는 윤채에게 다가가 정말 본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괴물들이 아이템을 드롭하자 시스템은 소년에게 아이템 획득을 알렸고 그는 소년이 갑자기 강해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소년은 과거를 회상하다 차오즈의 얼굴을 보고는 차오 벤벤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차오즈는 윤채가 자기 증조부의 별명을 아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윤채는 그가 차오 벤벤의 증손자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차오 벤벤이 생각나자 아는 이들이 모두 머웨이에게 죽었단 사실에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오 벤벤에 대해 더 물어보려던 찰나 차오즈는 시선을 피하며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답하기 싫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모욕을 줄 필요는 없었겠죠. 윤채는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차오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윤채가 지금까지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학교에서 근현대사 기념관에 갈 것이니 수업을 빼먹으면 눈에 띌 거라며 일단 학교로 돌아가자고 조언했습니다. 윤채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체를 드러낼 순 없으니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차오즈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윤채는 근현대사 기념관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엔 자신이 죽은 후의 기록이 남아있을 터. 다음 날 그들은 학교로 가는 지하철에 올라탔고 학생들은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오랜 시간 죽어있던 사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던전에서 나온 물건으로 마차를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지만 과거 던전에서 봤던 것들도 있었죠. 그는 시스템 인벤토리를 열었습니다. 괴물이 드롭한 아이템만 던전 밖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걸까? 그는 키메라의 뼈반지를 착용했습니다. 살과 뼈의 던전 군주, 전장의 키메라 갈비뼈로 만든 14레벨 반지였습니다. 착용자는 키메라 신체를 몸에 붙일 수 있었고 인벤토리에서 강건한 신체 스킬북을 꺼냈습니다. 상급 품질의 패시브 스킬이었으며 배울 수 있는 클래스는 공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장비나 스킬북은 인벤토리를 통해 꺼낼 수 있고 던전 밖에서 사고 팔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강인한 신체 스킬을 활성화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물리 피해를 감소시키는 패시브 스킬이었습니다. 군주를 처치한 후 인벤토리에 보관하지 못한 것들은 던전과 함께 사라졌어야 했다. 그의 눈이 혼란스럽게 빛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죽은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사 기념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왕국의 최고 통치자이자 던전 재앙을 끝낸 황제인 러웨이의 동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기념관을 둘러봤다. 그는 50여 년 전 바로 이곳이 유명한 반란의 격전지였음을 많은 학생들이 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은 그때 던전 때문에 모두 고통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악의 SSS 랭크 던전 등장 후 모두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고 덧붙였다. 러웨이 왕이 직접 전문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다.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끔찍한 던전을 정복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계획된 반란에 부딪혔죠. 주모자는 모두 아시다시피 윤채였습니다. 윤채는 왕의 깊은 신뢰를 받았지만 결국 배신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자 윤채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SSS 랭크 던전을 클리어하고 기습당한 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런 상황에서 배신당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지만 왕은 그 슬픔을 이겨내고 피와 용기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영웅 딩쿤의 도움으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죠. 딩쿤이라는 이름을 들은 윤채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호수에서 윤채를 괴롭히던 불량배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에 어리둥절해했어요. 분명 교지와 함께 새로 생긴 던전에 끌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불량배 중 한 명이 던전이 클리어됐다고 말했습니다. 새 던전이 이렇게 빨리 클리어된 건 근처에 마스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죠. 그 마스터를 만난 건 정말 천운이었다고 말입니다. 소녀는 이 몸의 주인을 괴롭히던 놈들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모두가 딩쉬에게 다가가 무슨 소리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던전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벌어진 재앙에서 살아남은 거냐며 놀라워했죠. 딩쉬는 교지의 어깨를 감싸며 살아남은 게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자기들이 던전에 끌고 들어갈 뻔했다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속삭였습니다. 교지는 당황해하며 딩쉬 잘못이라 했죠. 그는 자신과 윤채가 죽을 뻔했다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딩쉬는 교지의 머리를 붙잡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딩쉬는 교지에게 앞에 있는 동상을 보라며 영웅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의 조상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배신자 차오원이며 차오즈는 그의 후손이라 밝혔죠. 결국 누가 자기 편을 들겠냐고 물었습니다. 딩쉬는 자신 욕하는 건 참아도 조상 모욕은 못 참는다며 소리쳤고 불쌍한 차오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딩쉬의 할아버지가 영웅 딩쿤임을 알고 모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년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차오원의 후손인 차오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신자의 후손이 영웅을 모욕하는 것은 세상이 뒤집힐 징조였습니다. 그들은 조상 차오원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영웅이 막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죽었을지 모른다고 회상했습니다. 딩쉬는 뒤에서 자기 욕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자기 면전에서 조상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며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차오즈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공정했으며 과거에 영웅이 그의 가족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영웅을 비방할 권리는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딩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대중 앞에서 그를 때려도 환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맡고 있는 사나운 개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차오즈는 특히 더 미움받는 개라고 했죠. 그는 차오즈의 머리채를 잡고 영웅의 후손인 자신이 틀렸을 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차오즈를 때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얼굴을 발로 차서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이에 차오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윤채였습니다. 영웅 집안은 애들 교육할 시간도 없냐고 물었죠. 한 학생이 윤채가 맞는지 의아해하며 촬영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며 감히 딩쉬를 때리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죠. 사람들은 윤채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반에서 가장 약한 레벨 5였던 그가 감히 딩쉬를 때린 이유가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우울해서 친구도 없던 애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딩쉬는 뺨을 닦으며 윤채는 그저 자기가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샌드백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심한 틈에 자신을 공격하다니 믿을 수 없었죠. 딩쉬와 친구들은 윤채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는 번개처럼 움직여 공격을 피하며 상대를 가격했습니다. 딩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딩쉬는 윤채의 속도에 충격을 받았고 학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딩쉬가 너무 쉽게 당한 것을 보고 그가 약골이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딩쉬는 레벨 5 쓰레기 서포터가 갑자기 자기보다 강해진 것을 믿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즉시 공격력을 25% 증가시키는 지옥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314를 주는 화염 망치를 장착했습니다. 그는 윤채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지체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재빨리 빈틈을 노려 그의 턱에 강하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공격력을 80% 늘려주는 기만자의 칼날 스킬을 쓴 거죠. 김씨는 충격에 빠졌고 주인공은 그를 걷어차 땅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비병이 도착하자 윤채가 딩쉬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힐러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윤채의 속도에 깜짝 놀랐죠. 그가 겨우 레벨 5라는 걸 기억해냈고 금발 소녀와 친구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비병은 물건이 파손될 수 있으니 홀 안에서 싸우는 것은 금지라고 분명히 말한 후 선생에게 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생은 윤채에게 다가갔죠. 그는 영웅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윤채는 파렴치한 자였죠. 선생님이 검을 뽑자 윤채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반지를 쓰자 선생님이 공격하려 했고 그의 검은 산산조각나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채는 누가 파렴치한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자고 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딩쉬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딩쉬의 가문에 잘 보이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대놓고 물었죠. 선생님은 헛소리하지 말라며 윤채의 반지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전력을 다한 공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격을 막아낸 그 반지가 도대체 무슨 장비인지 궁금했죠. 선생님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윤채는 그저 농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윤채가 선생의 공격을 막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갈등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속으론 윤채가 어딘가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장비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했죠. 윤채의 반지는 키메라 뼈 반지인데 내구도가 이미 37% 손상된 상태였죠. 비록 에픽 등급이었지만 고작 레벨 21 군주에게서 얻은 장비로는 레벨 35인 선생님을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윤채는 차오즈와 함께 벌로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차오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인공을 따라 나섰죠. 학생들은 윤채가 선생 공격을 막았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선생은 딩쉬에게 치유 마법을 쓰라고 했고 그 사이 주인공과 차오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벤벤은 오래전에 그 소위 영웅이라는 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차오즈를 빤히 보며 질문하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는 헛기침하며 영웅 딩쿤의 구체적인 업적을 다시 말해달라 했죠. 역사 지식이 좋지 않다면서요. 차오즈는 긴장한 채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영웅 딩쿤이 대학당 윤채의 음모를 미리 알아차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SS 랭크 던전 근처에 매복을 준비해서 지원했고 그렇게 모든 반란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채는 조금 놀랐죠. 과거 매복당했던 전생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차오즈는 킹쿤 영웅이 어릴 적부터 던전 위기 해결을 꿈꾸며 늘 열심히 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의 청거를 받은 후 그는 수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싸웠고 매우 유명한 윈터펜시의 대재앙과 같은 위기에서 여러 지역을 구했습니다. 윤채는 땅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체산 위에 서 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윤채는 슬픈 표정으로 영웅 동상에 있는 검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오즈는 그 검이 흐르는 구름검이라고 말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영웅이 반역자 윤채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검으로 최상급 장비였다고 하네요.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도둑맞은 것도 모자라 소중한 검까지 빼앗기자 윤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킹쿤을 가장 먼저 제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빈 가문 저택 밖에는 고레벨 전사 몇 명이 순찰 중이었다. 그때 순찰 전사 한 명의 눈이 무언가에 이끌려 번뜩였다. 얼마 안 가 윤채와 차오즈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라 여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경계심을 눈치챈 윤채는 그가 정찰 스킬을 가진 방랑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차오즈는 그냥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경비가 너무 많아 몰래 들어간다 해도 딩씨가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거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영웅 킹쿤을 직접 찾아가 죽이고 싶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오즈 말로는 킹쿤은 고레벨 던전에서만 지낸다 합니다. 과거의 삶과 달리 이제는 던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고레벨 던전은 군이 지키고 있었고 특별 출입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킹쿤 가문에는 분명 출입증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킹쿤의 수많은 분가 중 하나일 뿐인데 이토록 많은 경비를 두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차오즈는 어차피 그들은 영웅의 후손이며 집안에 던전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던전이 있다니 주인공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차오즈는 저레벨 던전은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사고팔곤 했지만 힘이나 영향력이 없는 이들은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딩씨는 항상 경호원을 대동해 원할 때마다 괴물을 잡고 레벨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평범한 학생들은 학교 던전 실습 시간에만 괴물을 잡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서로 차지하려 싸웠죠. 윤채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면서 부와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벨도 비례해서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차오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통 사람은 보통 15에서 20레벨 사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는 던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그 레벨에 머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부나 구경 던전, 레인저 같은 던전 관련 직업을 얻어야 중년에 30레벨의 가까스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딩쉬 집의 경호원 같은 사람들은 가문의 던전을 활용하여 30레벨 근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레벨에 도달하려면 일반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학교 평가를 거쳐 길드 또는 사관학교 같은 공식적인 조직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더 높은 레벨의 던전에 들어가 레벨을 올릴 수 있었죠. 주인공은 강해지려면 그 길이 필수란 걸 알았습니다. 차오즈는 레벨 차이가 너무 크니 그냥 가자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 경비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말이죠. 윤채는 지금의 힘으론 영웅을 죽이긴 턱없이 부족하며 여러 겹 보호받는 최고 군주 러웨이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벨 30대의 정찰 스킬은 보통 매의 눈, 강화된 청각, 고양이 영혼 소환 같은 소규모 지역 스킬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킬로는 저택 전체를 24시간 감시하기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이곳은 목숨을 건 던전도 아니었고 경비병도 나태했습니다. 윤채는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여겼고 차오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윤채는 가볍게 담 위로 뛰어오르며 전생의 상급 던전의 완벽에 가까운 정찰에 비하면 이 정도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오즈는 이런 개인 던전 안에서는 죽여도 아무도 모를 거라며 설령 들어가는데 성공하더라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차오즈의 멱살을 잡고 인생을 바꾸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차오즈는 그러고 싶지만 길드 가입 후에 하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윤채는 배신자 차오원의 증손자인 그를 길드에서 정말 받아줄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었고 차오즈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담 위로 끌어올린 뒤 자신의 운명은 불확실한 미래에 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윤채는 눈앞 던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올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둡니다. 차오즈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주인공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 후손이 조상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말이죠. 차오즈리는 그를 죽게 둘 수 없어 일어섰습니다. 윤채는 그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 했고 이 근방엔 소환형 정찰 스킬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고 시야를 피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노린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채는 차오즈리와 함께 계획대로 김 가문 저택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차오즈리의 시선은 지하 던전에 고정되었습니다. 던전에 들어서자 레벨 6과 레벨 8의 몬스터 2마리가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이전 던전보다 레벨이 조금 더 높았지만 깅슈 가족이 주기적으로 사냥해서 그런지 몬스터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채는 쫄몹 2마리뿐이라며 가서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차오즈리는 겁을 먹고는 자기가 어떻게 이기냐며 거절했지만 윤채는 싸우라고 그를 떠밉니다. 몬스터들이 달려들자 차오즈리는 방패를 소환해 몸을 지켰습니다. 그는 윤채가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불안해졌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윤채는 반격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차오즈리는 반격할 기회를 어떻게 찾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채는 걱정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차오즈리는 그를 믿고 방패로 공격했어요. 다른 몬스터가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제때 반응에 피했습니다. 윤채의 생각대로 차오즈리의 재능은 사실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문제는 늘 소심하고 쉽게 겁을 먹어서 방어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잠재적 공간 판단력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태로워 보였지만 막상 체력은 거의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차오즈리가 몬스터를 공격했으나 방패가 산산조각 났고 윤채는 번개처럼 움직여 몬스터들을 해치웠습니다. 차오즈리는 레벨 7로 성장하여 다소 놀랐죠. 경험치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기에 몬스터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윤채가 잡더라도 많은 경험치를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채는 다리뼈에 맺힌 원한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초승달 뼈날을 휘둘렀는데 공격력 62와 정신 공격력 11을 올려주는 칼이었습니다. 윤채는 차오즈리의 민첩한 움직임을 보고 속성 포인트 분배를 물었습니다. 차오즈리는 정신력을 빼면 대체로 골고루 투자했다고 밝혔죠. 소녀는 방패병은 민첩에 포인트를 안 준다고 생각했어요. 차오즈리는 안 그러면 파티를 구하기 힘들다고 했죠. 느린 방패병을 아무도 안 기다리고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몬스터를 다 잡았을 거라고 말했죠. 윤채는 한숨을 쉬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벨 60 이후의 상위 클래스 전직에는 속성 요구치가 있다고 설명해줬죠. 예를 들어 요새 보루 클래스는 체력 60, 방어 90포인트가 필요하다며 포인트를 되는 대로 막 찍으면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차오즈리는 일반인이 평생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은 40대 정도에 불과하며 S급에게나 가능한 레벨 60을 어떻게 넘볼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채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S급이나 그 이상의 경지에 대해 생각해봐도 괜찮다고요. 그건 그렇고 이젠 자신의 전직도 계획해야 했죠. 그의 서포터 클래스는 히든 스킬인 미러월드 덕분에 겨우 살아난 것이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다른 클래스로 변경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미러월드 스킬이 레벨업 가능하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 가문의 던전에서 윤채는 놀라운 속도로 몬스터를 사냥했습니다. 트릭 블레이드 스킬로 공격했으나 레벨 17 좀비 탐욕 마귀를 공격하던 중 스킬이 끝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몬스터는 트릭 블레이드의 위력과 함께 장기전에서의 한계도 보여주었죠. 윤채의 만화와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몬스터는 죽었으나 그의 몸이 장기전을 버티지 못함도 깨달았죠. 그래도 보상은 엄청났습니다. 윤채는 단숨에 이 레벨이 올라 17레벨이 되었고 체력, 만화, 속성 포인트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정의의 좀비에게서 그림자 생명체의 영혼 2개를 얻어 SSS급 미러 월드 스킬 경험치 2000점을 획득하며 레벨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전투 후 윤채는 레벨과 미러 월드 경험치에 만족해 아이템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 빈 가문 경비들이 순찰을 더 자주 돌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새 장비의 8레벨 차오즈리가 긴장하며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몬스터도 적고 경비도 삼엄해 위험하다고 우리가 발각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윤처도 동의했어요. 지금 싸우려면 경비 감시와 트릭 블레이드 스킬 사용이 필수라 무척 힘듭니다. 지금 그의 힘으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윤채는 만화 벽돌을 만드는 벽돌 주문 스킬북을 보았습니다. 미러 월드로 반전시키니 작은 물체를 무형으로 만드는 공허 기술이 되었죠. 그는 모든 반전 스킬이 전투용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는 전투에 미묘한 용도가 있었죠. 윤처는 미러 월드 스킬을 확인했고
레벨업까지 경험치가 30% 더 필요했습니다. 절벽의 선체. 그는 반전 능력이 가져다준 놀라운 힘을 생각했습니다. 레벨업 시 더 강해질 상상의 의지는 굳건해졌고 윤철은 눈을 빛내며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던전의 몬스터들은 독특한 미러 월드 경험치를 줬거든요. 보스 처치 시 스킬 레벨 2로 올릴 수 있으니 경비병 위험 감소하고라도 놓칠 수 없는 보상이었죠. 경비병이 탐지 스킬을 더 자주 써서 위험해지자 둘은 바위 뒤에 숨어 조용히 동굴을 통과했습니다. 윤처가 조심스럽게 앞을 엿보자 거대한 그림자 형체가 보였습니다. 계단 꼭대기의 왕좌에 앉아 굵고 빛나는 보라색 사슬에 묶여 있었죠. 수많은 경비병이 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던전 보스였습니다. 숨어있던 차오주리는 던전 보스가 통제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윤처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강한 집단에서는 보스 경비가 삼엄한 게 흔한 일이니까요. 윤처는 계단 경비병들이 경계를 푸는 걸 봤습니다. 그는 보스를 묶고 있는 빛나는 보라색 사슬에 집중하며 저게 강력한 구속구라는 걸 깨닫고 조용히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경비병이 저렇게 많으니 보스에게 직접 덤비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윤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경비병 하나가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는 경비병들을 하나씩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그는 트릭 블레이드 스킬로 공격력을 150% 높여 경비병을 기습했고 기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경비병이 즉시 쓰러졌고 차오주리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윤처는 섬뜩한 기세로 그를 내려다보며 정보를 캐냈습니다. 겁에 질린 경비병은 빈 가문이 목숨 바칠 돈을 안 줬으니 뭐든 알려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윤처는 경비병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된 목표인 잠입에 대해 물어볼 기회라 여겼습니다. 윤처가 영웅 던전 패스를 묻자 경비병이 놀랐습니다. 주인 서재에 많아 희귀하지 않다고 재빨리 답했습니다. 경비병은 윤처가 영웅 할아버지의 광팬이라 오해했어요. 윤처의 침묵에 경비병은 겁을 먹고 주인이 패스를 자주 가져갔다며 사실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임시 샘플용 패스는 내부자 없이는 들통날 거라고 경고했지만 윤처는 개의치 않고 멱살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말했죠. 그는 차갑게 인벤토리를 비우라 명령하며 물건을 훔치고 신분까지 빼앗을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윤처는 다시 김가문 단지로 돌아와 경비병의 멱살을 잡고 신문했어요. 윤처는 평범한 스키북에 실망했습니다. 겁에 질린 경비병은 팀 가문이 던전 드롭 아이템을 모두 내부 사저에 보관하고 자신에게는 찌꺼기만 줬다며 이게 전부라고 맹세했습니다. 윤처는 치유 후 방어력을 주는 패시브 스킬인 햇빛 세례를 배웠습니다. 그는 미러 월드를 이용해 치유 후 공격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공격 스킬인 달빛 축복으로 바꿨죠. 이 스킬은 던전 패스와 함께 사저에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김가문의 내부 사저를 가리키며 외부 경비병은 호출 없인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하다고 덧붙였죠. 갱시우 외에 모든 사람이 50레벨이 넘는 최상급 장비라 외부 경비는 불필요했습니다. 윤처는 경비병에게 출입증이 저택 안에 있는지 물었다. 겁에 질린 경비병은 레벨 42인 강력한 가주 역시 그곳에 있으며 윤처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전력을 줄줄 읊었는데 현 가주와 둘째 가주는 레벨 42, 셋째 가주는 레벨 52, 그리고 전대 가주는 레벨 57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한 두 사람이 돌아오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죠. 정보 얻은 윤처는 경비병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차오지에게 경비병 갑옷을 입혀 신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가주가 안전히 안에 있자 윤처는 직접 맞서기보다 그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던전으로 돌아온 윤처는 보스를 관찰했습니다. 빈 가문이 보스를 높은 전투 사슬로 묶어 영구적인 개인 사냥터로 쓴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지키기 쉬운 사슬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큰 약점이었죠. 경비병들은 누구도 이 사슬을 풀지 못할 거라 확신했지만 전생의 풀이법을 알던 윤철의 존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다가가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사슬이 풀리자 분노한 보스는 날뛰기 시작했고 거대한 몬스터가 폭주하자 경비병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은 바로 윤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딩 가문의 가주를 안채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한 거죠. 경보가 울리자 레벨 42 가주가 즉시 던전 지원을 명령하며 안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가주와 경비병이 위기를 수습하러 간 사이 윤서는 이 틈을 타 보스를 묶은 강력한 60레벨 전투 사슬을 챙겼습니다. 고레벨 장비를 든 윤서는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았습니다. 가주와 경비병들이 정신없는 틈에 윤서와 교진은 쉽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의 계획으로 길이 열리자 정씨 가문 정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도착합니다. 하인들은 고급차를 타고 돌아온 둘째 도련님, 레벨 42의 정호와 그의 아들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정호는 정수가 윤서에게 패한 걸 사소한 실수로 여겼지만 정수는 아버지를 맞으러 온 게 아니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정호는 유나 아가씨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죠. 차에서 젊은 여성 2명이 내렸는데 한 명은 긴 금발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유나였어요. 던전 소동 후 돌아온 코수염 가주는 계단 위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미소는 사라지고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길을 막는 하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하인이 쓰러져 있자 화난 가장은 정호와 정수, 여성 손님들에게 불쾌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숲에서 경비병 복장의 교진은 저택을 지켜봤습니다. 윤채가 등 뒤에 나타나자 소년이 놀랐습니다. 차오지리는 김씨 가문이 돌아와서 저택에 잠입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며 걱정했습니다. 윤채는 왜 걱정하냐고 물었고 놀란 차오지리는 어떻게 벌써 왔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채는 풀어준 생명체가 던전 군주라 설명했죠. 레벨 31짜리도 산채로 잡기 어려워서 김씨 가문의 주력 멤버들이 오랫동안 고생할 거라는 거죠. 보스를 금방 못 잡을 테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고는 차오지리에게 뭘 받는지 물었고 차오지리는 슬픈 표정으로 저택을 돌아봤습니다. 가주에게 발길질당한 하인이 자신의 막내 삼촌인 차오리이며 레벨 17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채는 차오지리의 어두운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윤채가 반란 일으켰을 때 가족이 이미 살해당했단 거죠. 차오지는 덕분에 자신의 가족처럼 반역자의 자식들이 겪어야 했던 수년간의 수치와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 가족의 과거 거짓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해 듣자 윤채의 얼굴에는 무거운 슬픔과 굳은 의지가 서렸습니다. 나무 뒤에서 지켜보며 차오지는 가문의 슬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낙인 찍힌 후 차오 가문이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멸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은 파괴되고 삶은 망가졌죠. 소위 영웅 킹쿤의 비밀 지령으로 살아남은 차오 가문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심신이 지쳐 살아남을 다른 방도가 없던 차오 가문 사람들은 자신들을 몰락시킨 긴 가문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얻으려고 머리를 조아리고요. 차오지는 빈 가문이 반역자의 자식들을 용서한 자비와 힘을 과시하는 증거로 자신들을 이용한다고 부끄럽게 인정했어요. 그는 아버지 세대가 불공평함에 맞서 운명을 바꾸려 저항했지만 그 노력은 비참하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는 정신이 나가 미치광이가 되었고 삼촌인 차오리는 긴 가문에게처럼 완전히 순종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과거의 무게에 짓눌린 교진은 윤결을 따라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온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윤결이 그를 돌아보며 안채로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끊겼습니다. 겁에 질린 교진은 김씨의 아버지이자 42레벨의 말렙 전사가 안에 있다며 다급하게 그를 말렸습니다. 들키면 무조건 죽을 거라고 윈처에게 경고했지만 윈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자들이 힘과 던전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기회를 잡지 않고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오주리를 보며 지나친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했고 결국 윤결은 그에게 명확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걸 도울 순 있지만 행동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죠. 윤결은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는 싸울 것이나 교리에게 강요하진 않겠다고요. 윤결의 강한 의지에도 차오주리는 여전히 두렵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긴 가문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인데 고작 둘이서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윤채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저택을 보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멍한 차오주리에게 그의 목표는 한 가문 멸망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상대해야 할 적은 바로 이 제국 전체라고 말입니다. 한편 저택 안 딩하오는 하녀 시중을 받으며 소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던전 군주가 강력한 사슬을 끊고 어떻게 풀려났는지 의아해했죠. 그를 본 김씨와 함께 온 금발 소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딩하오는 가주인 형님이 알아서 할 거라며 걱정 말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던전 문제보다 그녀의 방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약속했죠. 그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그의 막강한 아버지인 선대 가주와 셋째 형님이 그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만나러 집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웅 할아버지에게도 연락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셨고 이 상황은 매우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철은 발코니 숨은 공간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영웅 할아버지라는 말에 윤철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영웅이 딘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경비병에게 얻은 정보와 이것을 연결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영웅의 던전에 들어가려면 통행증과 동행자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손님들이 윤시아를 극진히 대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했죠. 바로 그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시아로 자신과 같은 성씨를 가졌습니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그는 던전 통행증을 얻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윤시아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었죠. 신비롭고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정씨 가문의 주력 무사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윤철은 내부 저택으로 잠입했습니다. 화려한 복도를 조용히 지나치며 수다 떠는 하녀 둘을 피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화려한 복도를 지나 목표를 향해 저택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던전 밖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주인 42레벨의 깅이와 그의 부하들은 이제 쓰러진 던전 군주 앞에 섰습니다. 깅이는 상황을 보고 이 생명체가 일부러 풀려났다고 판단했지만 누가 그랬는지 찾을 수 없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전투 사슬 같은 장비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진 않았을 겁니다. 가문을 지키려던 그는 경비들에게 저택을 먼저 포위하라 명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귀한 손님이었죠. 아가씨를 놀라게 할 순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윤채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비가 알려준 책상으로 갔지만 서랍이 비어있어 처음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새로 얻은 비전투 스킬인 벽돌 주문의 역방향 기술, 페이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책상 나무를 통과하여 숨겨진 공간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책과 일지가 가득한 서랍을 찾았습니다. 물건을 꺼내니 가장 먼저 일기처럼 보이는 게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걸 옆으로 밀자 진짜 보상인 고급 스킬북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넓은 범위적들을 느리게 하는 둔화오라 스킬이었죠. 결국 가문의 비밀 창고를 찾은 겁니다. 딩 가문 저택 입구는 경비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처 숲에 숨어있던 차오즈리는 겁에 질려 경비병들이 왜 전부 몰려왔는지 혹 발각된 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경비들이 계속 오자 공포심이 커졌고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채가 즉시 나오지 않으면 붙잡힐까봐 걱정했습니다. 잡힐까봐 아버지가 정신 나가 미치광이가 되었던 일과 가족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첫 생각은 도망쳐서 혼자 살자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경비가 숨은 곳에 다가오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었죠. 그러나 그 결정적 순간 윤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야 했죠. 마음을 굳힌 차오즈는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저택 반대편으로 유인하며 달렸고 그는 선택을 마쳤습니다. 윤철이 발각되지 않게 시선을 끌겠다고 했습니다. 저택 안 윤철은 차오즈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 경비병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친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했죠. 그는 자랑스러웠어요. 차오즈를 돕기 위해 윤초는 더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비병들 사이에 착지하여 전투 사슬과 스킬북을 훔쳤다며 그들을 도발했습니다. 분노한 경비병들은 즉시 그를 뒤쫓았습니다. 윤초는 달리면서 방금 훔친 둔화 오라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러 월드 스킬 덕분에 스킬이 역전되어 가속 오라가 되었고 자신과 주변 아군의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가주 기미는 그들이 달아나는 걸 봤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택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던전으로 다시 향하고 있었죠. 위험을 감지한 그는 두 부대의 추격을 멈추고 던전 군주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윤초 옆 차오즈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위험한 곳으로 모두를 이끌고 가냐고 묻자 윤초는 자신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경비병이 쫓아와서 남은 병력이 와일드 던전 군주를 이미 쓰러뜨렸을 거라 확신했죠. 강력한 보스를 제압하려면 큰 전투를 했을 겁니다. 즉, 군주의 체력이 최하 수준으로 약해졌다는 뜻이었죠. 윤초는 자신의 궁극기인 미러 월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상태를 확인하고는 보랏빛으로 빛나는 눈으로 자신이 뭘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약해진 던전 군주를 처치하는 건 그의 궁극기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 가문의 응접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마시던 금발 소녀는 빙하오에게 바깥 소란에 신경 써도 된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둘째, 당주인 김가호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좀도둑일 뿐이니 그의 형인 디니가 쉽게 처리할 거라고 손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쉽지 않았죠. 던전 속 김이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격분했습니다. 그는 경비병에게 소리치며 날뛰는 오버로드에게 즉시 가라고 명령했어요. 윤초가 빠르게 지나가자 깅이는 가장 빠른 도적과 궁수 부대에게 보스는 버리고 침입자를 쫓으라 명령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윤초는 엄청난 속도로 따돌렸죠. 그는 자신의 장점을 알았습니다. 속성 포인트 절반을 민첩성에 투자했거든요. 반전된 가속 스킬까지 더해져 레벨 30에 특화된 도적이나 궁수가 아니면 그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해골 오버로드에게 쉽게 도달했습니다. 보스는 심하게 다쳤고 경비병들은 봉인 주문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윤천은 계획이 성공했고 보스가 약해진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보라색 기운을 뿜어내며 약해진 던전 군주에게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죠. 윤처가 다가가자 오버로드 주변의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했고 경악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기도 전에 윤처는 혼돈의 가시를 소환했습니다. 보라색 가시덩굴이 땅에서 솟아나 그들을 향해 휘몰아쳤습니다. 경비병들은 처음 보는 스킬에 당황했죠. 가시는 상태 이상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인간은 대개 저항하지만 윤처의 스킬은 너무 강력해 몇몇 경비병은 저항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경비병들은 스킬에 당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마법사가 동료에게 강력한 마법을 날려 전세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경비병들은 그 스킬의 성공률에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적들이 싸우는 틈을 타 윤처는 무질서해진 경비병들 사이를 손쉽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오버로드에 대한 그의 길은 명확했습니다. 윤처가 빠져나가자 경비병들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경비병들은 방어막과 군중 제어가 실패하자 당황해서 아군을 공격했습니다. 윤처는 허술한 협동력을 보고 그들이 오합지졸이라 팀 전투 경험이 없음을 알아챘습니다. 평화가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어 몰락시켰다고 생각했죠. 한 경비대장이 침입자를 묶어두면 죽일 수 있다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일 가죽인 이가 와 부하들에게 윤처를 잡으라 명했습니다. 불타는 갑옷의 42레벨 전사가 침입자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윤처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윤처는 가주가 다가오자 전투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흥소리를 내며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훔쳤던 60레벨 전투 사슬을 꺼내듭니다. 레벨이 낮아 전부 장착할 순 없었지만 엄청난 내구도는 그대로 남아있었죠. 기미의 불타는 공격이 쏟아지자 윤처는 사슬을 임시방패로 삼아 그 강력한 폭발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윤처는 기미의 강력한 공격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불길을 막는 대신 그 엄청난 충격으로 포탄처럼 뒤로 날아가 보스를 지키려던 마법봉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빈사 상태의 던전 군주 앞에 완벽하게 착지했죠. 마지막으로 분노한 족장에게 얄밉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경비들이 반응하기도 전 윤처는 대군주의 경험치를 훔치겠다 선언합니다. 그는 약해진 야수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려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 보상은 즉각적이고 엄청났죠. 윤처는 순식간에 3레벨이나 뛰어올라 20레벨이 되었고 9개의 새로운 속성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던전 군주의 막대한 경험치로 인해 숨겨진 스킬인 미러월드가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으로 스킬이 업그레이드되어 마침내 2레벨이 되었음을 확인했죠. 사냥감을 빼앗긴 깅이 족장은 분노로 들끓어 격분한 채 소리치며 불타는 도끼로 윤처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를 따라 남은 가드들도 거대한 던전 군주의 시체 앞에 태연하게 서 있는 이 대담한 침입자를 잡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처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전리품, 이 레벨 궁극기의 새로운 힘에 집중했어요. 디기의 강력한 공격이 닿는 순간 윤처는 희미한 잔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경비는 갑자기 사라진 그를 보고 혼란스러워 멈췄고 윤처는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당도했습니다. 세상은 고요한 수정 같은 청록색 버전의 던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숨겨진 스킬 미러월드의 새 능력을 활성화했죠. 기묘한 차원에서 그는 투명한 비비와 경비병들을 봤지만 그들은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타이머의 미러워크는 거의 30분 지속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는 거울 속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기묘한 청록색 세상에서 윤처는 새로운 힘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세계를 좌우로 뒤집은 완벽한 거울 이미지임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경비병의 유령 같은 형상에 손이 닿자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같은 땅에 손을 대보니 단단했고
이곳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란 걸 깨달았죠. 탐험 중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땅에서 단단한 수정 조각을 집어들자 이 세계 밖의 현실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미러샤드를 얻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윤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자신의 미러 월드 스킬이 이 레벨이 되면서 이 세계에 있는 실제 물건들을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거죠. 달라진 점이 궁금했던 그는 시스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스킬 목록이 보였는데 투명화나 역장 감옥 같은 강력한 반전 능력이 많았어요. 대부분 미활성화라고 표시돼 있어 혼란스러웠죠. 곧바로 아직 배우지 않은 기본 스킬이라는 설명이 뜨자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의 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목록의 모든 스킬의 반전 형태가 표시됐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능력들을 쓰려면 현실에서 그 일반 버전을 먼저 찾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레벨 1에 쓴 스킬 반전은 그 능력의 진정한 힘에 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일부였죠. 앞으로 얻을 능력 목록을 훑어보자 그는 모든 게 바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강력한 반전 스킬을 얻을지 정확히 알아서 강력한 스킬 조합을 선택하고 전직 계획까지 미리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윤재가 새 스킬의 잠재력을 생각하던 중 문득 등 뒤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맑은 허공에 희미한 청록색의 인간 형체가 떠다니고 있었죠. 자신이 되살아나기 전 갇혔던 영혼과 같을까 생각했죠.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그는 이 기묘한 세계에 다른 영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갑자기 고요하던 영혼이 녹색 에너지로 번쩍이며 비명을 지르는 뼈뿐인 언데드 생명체로 변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놀란 윤재는 빛나는 칼을 뽑아들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쳐 단 일격의 언데드를 박살냈는데 딱히 강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명체를 해치우자마자 새로운 메시지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스템이 언데드 계약을 제안한 것이죠. 방금 물리친 영혼과 계약하면 미러 월드를 떠나 현실에서 그를 위해 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영혼의 최고 레벨은 항상 자신의 레벨과 같고 이런 계약을 20개까지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윤서는 이 새로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미러 월드에서 언데드를 쓰러뜨린 후 그 영혼과 계약하여 강력한 전사로 현실에 소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돌멩이 같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레벨로 업그레이드된 미러 월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아이템뿐만 아니라 미러 월드의 언데드 군단까지 현실로 불러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가능성으로 가득한 거대한 수정 같은 풍경을 보며 흥미를 느꼈지만 현실 세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인이 쓰러지자 개인 던전은 사라졌고 경비대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침입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장은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물으며 고레벨 은신 기술인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도적 전문가는 은신 기술에 한계가 있어 그렇게 완벽히 사라질 순 없다고 즉시 답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자 다른 대장은 화가 나 도적을 붙잡고 병력이 이렇게나 많은데 침입자가 어떻게 탈출했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민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귀한 개인 던전을 잃은 그는 부하 한 명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의 얼굴을 잡고 책임자를 못 찾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리쳤죠. 한편 윤채의 미러월드 체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러 워크타이머가 줄어들자 그는 어디에 다시 나타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 장소로 돌아갈까? 아니면 미러월드를 나가는 다른 규칙이 있을까?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사라졌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분노한 딩이가 그를 발견하고 부하들에게 잡으라 소리쳤습니다. 빈 가문 전사들의 공격에도 윤채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초록색 빛을 빛내며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 지금껏 실컷 당했으니 이제는 자기가 똑같이 갚아줄 차례라고 말이야. 그는 방금 미러 월드에서 얻은 힘을 사용했어요. 그러자 섬뜩한 해골 전사들이 쏟아져 나와 언데드 군단을 이뤄 경비병들에게 돌진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공격 속도가 느려졌고 저 유령 같은 존재들이 과연 진짜 귀신인지 의문을 품었어. 초대 가주 딩이가 커지는 공포를 진정시키려 했어. 그는 부하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저것들은 익숙한 언데드 몬스터일 뿐이라 소리쳤어. 한 경비병이 해골 전사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어. 그런데 몬스터 위에 체력바가 나타나자 그는 깜짝 놀랐어. 그 언데드 해골 전사는 윤철과 똑같은 20레벨이었어. 하지만 엄청난 공포감은 가시지 않았지. 부하들이 계속 망설이자 기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 결국 모두 공격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약속했어.
침입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보상금에 용기가 생긴 듯 했으나 경비병들이 언데드 군대에서 윤설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어디 갔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윤설은 소환한 언데드로 주위를 돌린 뒤 안전한 거리에서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아직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강한 영혼과 거래했다면 오합지졸 경비병들은 상대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는 이미 거울 세계에서 탐험한 좁은 지역 내 가장 강한 영혼 20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거울 세계 탐험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죠. 그가 들어온 곳에서 200m 반경 안에 갇혔던 겁니다. 이로써 더 나은 언데드를 찾으려면 앞으로 다른 장소에서 거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던 친구 구지가 숲에 숨어 있다 발각된 것을 봤기 때문이죠. 경비병 한 명이 변장한 소년을 비웃으며 잡으면 받을 보상금을 놀려댔습니다. 망설임 없이 윤설은 그림자에서 뛰쳐나와 친구를 위협하는 경비병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압했죠. 길이 열리자 그는 구지의 팔을 잡고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언데드 군대가 경비병들을 상대하며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윤케는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나 이 과감한 습격으로 얻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